내가 정신병에 걸린 건가? 불안장애나 공황장애가 있는 건가? 정말 죽을 것 같아서 응급실을 가서 검사를 홀터 검사, 심전도 검사, 심초음파 검사 다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 이 증상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안녕하세요. 한의사 박원장입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두근거린다, 심장이 이유 없이 자꾸 두근거린다는 증상들, 그리고 불안하다. 불안하다는 것도 제가 정신과에 가니까 불안장애라고 하진 않던데 저는 그냥 계속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불안하세요라고 하면 그게 이유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 이유가 없이 불안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대표적인 게 잠이 잘 안 온다. 그러니까 이건 불면증이죠. 잠이 드는 게 어렵기도 하고 잠이 드는 거는 괜찮은데 중간중간에 자꾸 깬다. 이런 증상들도 많이 말씀하시고요. 마지막으로는 공황장애입니다. 사람이 많은 지하철, 비행기, 차 안, 혹은 그런 공간이 아니라 혼자 있는 곳에서도 갑자기 숨을 쉬는 게 힘들어지면서 마치 죽을 것만 같은 공포감을 느끼게 되고,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응급 상황이라고 인지를 하고 응급실을 가면 사실 그냥 돌려보내기도 하거든요. 이건 말고도 자율신경 실조증에는 많은 증상들이 있지만 이 네 가지가 아마 대표적으로 많이 말씀하시는 증상인 것 같습니다. 이런 증상이 처음 생겼을 때 환자분들은 굉장히 당황을 하세요. 내가 정신병에 걸린 건가? 불안장애나 공황장애가 있는 건가? 공황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정말 죽을 것 같아서 응급실을 가서 검사를 홀터 검사, 심전도 검사, 심초음파 검사 다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 그리고 정상이라니까 돌려보내줬어. 혹은 그래도 내가 불편하다고 하면 결국은 항우울제 같은 약을 처방받거나 아니면 부정맥 약을 처방받기도 하시거든요. 근데 약을 드시고 괜찮아지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저희 한의원에 찾아오시는 많은 환자분들은 그걸로는 해결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도대체 왜, 어떤 원리로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잠이 안 오고 불안하고 공황장애가 발생하고 이 증상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교감신경이 흥분한다는 것입니다. 자율신경계란 우리 몸이 자동적으로 조절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심장이 뛰거나 아니면 호흡을 하거나 숨을 쉬거나 방광기능, 면역기능, 아니면 체온을 조절하는 많은 기능들, 그러니까 이런 기능들은 우리 몸의 생명 유지를 위해 필수적으로 존재하는 기능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능들을 우리가 24시간 생활을 하거나 잠을 자면서 의식적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일들은 우리 몸이 가만히 냅둬도 알아서 자기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이 자율신경에는 두 가지 구성 요소가 있죠. 바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입니다. 교감신경은 일종의 투쟁 도피 반응이라고 불리는데요. 이건 정확히 좀 표현을 하면 문명사회 이전에는 인간은 굉장히 취약한 존재였어요. 다른 동물들처럼 털이 많아서 체온 조절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네 발이 달려서 빠르게 달려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신체 자체가 굉장히 공격적이거나 위협적이지 않아서 자연에 존재하는 사자나 호랑이라던가 이런 맹수들한테 굉장히 취약한 존재였거든요. 그래서 발달한 게 교감신경계입니다. 사람이 그냥 자연에서 허허벌판에서 걷고 있을 때 이런 위기 상황, 그러니까 맹수를 만난다던가 아니면 적을 만난다던가 이럴 때 교감신경계가 확 반응을 해서 몸에 스트레스 자극을 주는 거거든요. 그럼 사람은 스트레스 자극을 받았을 때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서 심장이 빨리 뛰고 두근거리고 흥분을 하게 되고 동공도 확장이 돼서 주위 시야를 잘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적으로부터 위험을 빠르게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이때는 근육이나 혈관들도 수축하면서 굉장히 단기간에 폭발적인 근력이나 아니면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위기 상황을 빠르게 도망갈 수 있으니까요. 반대로 부교감신경은 우리 몸을 이완시키고 휴식시키는 신경입니다. 이런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투쟁, 도피 반응인 교감신경계 활성이 끝났을 때 부교감신경계가 활성이 되면서 몸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돕고 이완을 시키고, 그러면서 소화를 시키거나 아니면 잠을 잘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현대인들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내가 적이 있거나 아니면
호랑이나 사자를 길에서 만날 일이 전혀 없는데도 자꾸 투쟁 도피 반응이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만성 스트레스 때문인데요. 치열한 경쟁사회, 가족관계, 사회관계, 여러 가지 요인들이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에게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주고 있죠. 그리고 이런 스트레스의 가장 나쁜 점이 뭐냐 하면 일시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기간에 끝나는 스트레스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일정량의 스트레스를 주면서 교감신경계가 적당히 활성화되는 것은 우리 건강에도 아주 유익한 활동입니다. 문제는 교감신경계가 만성적으로 활성화되는 상태인데요.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이 끝나지 않고 매일같이 수개월, 수년간 나를 자극을 하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조금만 받아도 교감신경계가 너무 과도하게 활성이 되거나 혹은 이렇게 활성화된 교감신경이 떨어지지 않고 그 높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이럴 때 바로 자율신경 실조증의 초기 증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이 두근거리고 불안하고 잠이 잘 오지 않고 공황장애가 발생하는 것이죠. 자, 두근거림이 어떻게 발생할까요? 두근거림이라 함은 한의학적으로 심계항진을 말합니다. 심계항진, 즉 심장의 시스템이 과도하게 항진이 된다는 뜻인데요. 심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보시는 시청자분들과 저의 심장 모두 일정한 리듬을 가지고 쿵쿵쿵 이렇게 박동을 가지면서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장을 빨리 뛰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이 상태에서 100m를 한번 전속력으로 달려갔다 한번 돌아와 보시면 그때 심장이 엄청나게 빨리 뛰는 걸 내가 만지지 않아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는 1분에서 2분 정도만 지나면 서서히 속도가 느려지면서 정상 박동으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교감신경계가 과도하게 활성화가 되면 몸이 위기 상태라고 느끼면서 심박수가 점점 빨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달리기를 하거나 과도한 운동을 한 게 아닌데 심장이 쿵쿵쿵쿵 하면서 점점 더 빨리 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빨라지게 되면 빈맥이라고 진단을 할 수도 있고 이 진폭과 속도가 빠르면 내가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아도 심장 박동을 인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원리로 두근거림이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불안은 왜 나타나느냐? 불안이라는 감정이 비정상적인 감정이냐? 아닙니다. 불안을 느끼는 건 인간의 여러 가지 희노애락 감정 중에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이거든요. 어떤 나에게 걱정을 주거나 아니면 위협적인 요인이 있을 때 우리가 불안을 느끼는 건 지극히 당연한 감정입니다. 그런데 이 불안도 어느 정도가 있어야 돼요. 내가 불안할 일이 없는데 불안하거나 아니면 불안을 유발할 요인이 있어. 그런데 이 불안 자체가 엄청 그렇게 큰 일은 아닌데 똑같이 내일 예를 들면 시험을 보는 학생이라고 가정을 하면 내일 시험을 보는 상황은 똑같은데 어떤 학생은 내일 시험을 보는 게 너무 불안해가지고 잠도 안 오고 집중도 안 되고 아무것도 못 하겠어. 이런 분들은 또 심장도 빨리 뛰시거든요. 그런데 내일 시험을 보든 말든 나는 그냥 내일 할란다 이러고 그냥 무던하게 지나고 이런 분들이 있죠. 이런 것처럼 불안할 요인이 없는데 불안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똑같이 불안할 상황임에도 너무 과도하게 불안을 느끼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교감신경계의 항진을 동반합니다. 내가 자율신경계의 밸런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계가 적당히 항상성을 유지하면서 일정한 범위 안에서 움직이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불안이라는 자극 요소가 들어와도 교감신경계가 항진되는 폭이 제한이 됩니다. 혹은 어느 정도 교감신경계가 항진이 돼도 이내 금세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자율신경계에 문제가 있어서 교감신경이 항진되신 분들은 불안이라는 자극 요소가 들어왔을 때 내가 안 그래도 교감신경이 높은데 더 불안한 요소가 들어오니까 이렇게 높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밑으로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쉽게 불안감을 느끼고 그 불안감이 줄어들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잠이 안 오는 건 왜 그럴까요? 우리 몸에는 생체 리듬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뿐만 아니라 많은 호르몬들이나 신체 시스템 자체가 아침, 점심, 저녁이 되면서 계속 바뀌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그 루틴을 반복하게 됩니다. 자율신경을 말씀드리면 아침에 일어날 땐 기본적으로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됩니다. 왜냐하면 교감신경은 우리 몸에 적당한 자극을 줘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낮에 계속 졸리고 피곤하고 무기력하고 쉬고 싶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느 정도 자극이 들어와서 뭐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여러 가지 행동을 해야 되는 시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침과 낮에는 기본적으로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이 넘어가고 저녁으로 가면서 또 햇빛의 양이 줄어들수록 부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됩니다. 즉, 이제 활동을 끝내고 이제 좀 쉬어. 밥도 먹고 소화도 시키고 휴식도 취하고 이제 늦은 밤에는 저녁에 잠을 자야 돼 라고 몸이 신호를 보내는 것인데요. 이때 바로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수면과 관련된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도 분비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10시에서 12시 이 사이에 잠이 드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입니다. 그런데 잠이 안 온다는 건 뭘까요? 첫 번째, 불면에서 주무시는 게 어려운 입면 장애가 있고, 두 번째로 수면을 유지하는 게 어려운 유지 장애가 있습니다. 입면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내가 저녁이 될 때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계속 그 저녁 늦은 시간까지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어 있는 거예요. 왜 늦은 시간까지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어 있을까요? 늦게까지 야근을 하거나 낮에 너무 과로를 하거나 늦은 밤에 근력 운동을 너무 세게 하거나 야식이나 폭식을 하거나 혹은 늦게 술이나 커피를 먹거나 이 다섯 가지 모두들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키는 작용입니다. 이런 작용들을 우리 몸은 밤에 하는 걸 정말 정말 싫어합니다. 내가 잠을 자려고 이제 부교감신경계도 활성화시키고 멜라토닌도 분비를 해야 되는데 자꾸 내 몸의 주인이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키네? 그러면 심장도 뛰고 근육도 수축하고 이러면서 잠을 자야 되는데 이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면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수면 유지 장애는 왜 발생하느냐? 일단 어떻게 잠은 잤어. 그러면 잠을 자는 동안에도 부교감신경계가 적당히 유지가 되다가 아침이 돼갈 때쯤에 점점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수면 중에 깨시는 분들은 잠을 자고 있는 중에 자꾸 교감신경계가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잠을 편안하게 이완된 상태로 주무시지 못하고 자꾸 각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지가 어려우신 분들은 단기간이 아니라 아주 만성적으로 교감신경계가 항진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수면제나 수면 유도제를 먹고 잠은 들었는데 몸은 자꾸 각성이 되려는 신호를 받다 보니까 자면서도 뭐 일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주무시기 직전까지 뭐 다른 생각을 하거나 몸이 각성되거나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자꾸 걱정되고 불안하고 신경 쓰이니까 그게 푹 잠을 자지 못하고 주무시다가도 깨는 거예요. 이걸 수면 유지 장애라고 합니다. 네 번째로 공황 발작입니다. 공황 발작의 대표적인 증상은 과호흡입니다. 숨을 이렇게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게 아니라 헐떡헐떡 거리면서 가슴으로 하는 흉식 호흡을 하는 것이죠. 이 흉식 호흡을 유발하는 요인은 바로 우리 몸이 산소가 많이 필요하다고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편안히 안정된 상태에서 적당한 양의 산소를 들이마시고 내쉬는 게 아니라 몸이 갑자기 위급 상황이 돼서 산소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인식을 하게 되면서 몸이 떨리고 뭐 땀이 나고 공포감을 느끼고 숨을 헐떡헐떡거리면서 우리 몸이 생존을 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이쯤 되면 이해가 되셨을 텐데 이런 현상들은 모두 교감신경계가 아주 극단적으로 활성화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심장이 적당한 박동수를 유지하지 못하고 계속 빠르게 뛰게 되고요. 그 다음 호흡량도 많아지면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시간이 없어요. 몸이 마음이 급하니까 숨을 배까지 안 가고 그냥 여기 가슴에서 끊어가지고 계속 숨을 헉헉헉 이러면서 과도하게 쉽니다. 그러면서 몸이 긴장되고 뭐 이럴 때 근육이 수축되거나 척추가 뻣뻣해지면서 관절통을 느끼기도 하시고요. 이게 평상시에 안 그래도 교감신경계가 높으셨던 분들이 어떤 이유로 인해 걱정이나 불안이나 공포감을 느끼게 되면 교감신경이 확 올라가면서 갑자기 신체적으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증상은 한두 시간 정도 시간이 지나면 높아졌던 교감신경이 떨어지면서 조금씩 완화되고 그런 공포감이나 과호흡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환자분들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증상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교감신경계가 활성화가 됐다는 공통점이 있겠죠. 그러면 자율신경의 관점에서 치료를 할 때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환자분들이 일반적으로 처음에 두근거리거나 아니면 뭐 불안하거나 잠이 안 오거나 공황장애가 발생하면 두근거리니까 부정맥 약을 드시기도 하시고요. 혹은 뭐 불안하다고 하니까 항불안제 처방을 받으시기도 하고 불면증이 있으면 수면제, 공황장애가 있으면 공황장애 약을 드시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약들이 인데놀, 졸피뎀 이런 계통의 약들이 있는데요.
물론 내가 당장 증상이 너무 심각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같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나는 심장 두근거림 한 가지만 있다. 이렇다고 하면 이렇게 대증 치료를 하는 것도 분명히 저는 권유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오시는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이 증상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두근거림, 불안, 불명, 공황, 또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다른 증상들을 같이 가지고 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것들을 각각 하나하나씩 대증 치료를 해서 약을 드시려고 하면 약의 개수도 너무 많아지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네 가지 증상들은 사실 약이 겹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수면제에 항불안제나 항우울제 같은 약이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복잡다단하게 나타날 때는 자율신경이라는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오늘 말씀드린 네 가지 증상 같은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교감신경계가 과도하게 항진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렇게 과도하게 항진된 교감신경을 낮춰주는 치료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자꾸 심장이 두근거리고 이유 없이 불안하고 또 잠이 잘 안 오고 공황 발작이 발생하고 이런 증상들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의 원인이 모두 교감신경계가 작동을 해서 과도하게 항진될 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그러면 대체 이 교감신경을 어떻게 가라앉힐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에 이어질 영상도 꼭 시청하셔서 건강을 회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한의사 박원장이었습니다.